선생님, 일본의 거짓말은 언제까지입니까?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의 용기가 70년 일본 정부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도쿄대학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본 문부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여학생의 생생한 증언을 단독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나오코를 응원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나오코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인 다이스케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시고 성함은 최지은이세요. 대학 때 일본으로 유학을 온 어머니께 아버지가 첫눈에 반해서 오랜 구애 끝에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다 성인이 되어서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계시지만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는 한국에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몇 번 한국인 외가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한국을 가보지 못했어서 어린 시절 한국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해요. 제 피의 반은 한국인이니 더 한국이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치아도 고르게 났는데 그걸 제외하면 외향이 다르지 않아서 친구들도 제가 혼혈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니던 제게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을 듣게 된 날이었죠. 야마다 선생님은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빈민 국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한 선진국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일본이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오코, 알고 있니? 과거 우리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단다. 야마다 선생님은 교실 앞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프로젝터에 한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들을 띄우셨죠. 보세요, 학생들. 한국은 과거에 이렇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발전된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모두 우리 일본의 도움 덕분이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신기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때때로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면 그저 엄마의 고향 문화구나 싶었을 뿐이었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돕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수업을 들으며 정말 즐거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머니의 나라를 도왔다니 어린 마음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제가 배운 역사 공부를 신이 나서 말했죠. 엄마, 오늘 역사 시간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이야기를 배웠어요. 일본이 한국에 도로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저는 신나서 말했지만 왜인지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으셨고 제 말을 듣자마자 교과서를 펼쳐보시고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평소에 볼 수 없던 차가운 눈빛으로 교과서를 뚫어지게 보셨죠. 그런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 정도였죠. 어머니는 긴장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게 잠시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코, 이리 와서 앉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 진지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지 두려워 손가락을 꼬며 소파에 앉았죠. 그렇게 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인해 희생되었다는 말씀을 한참 동안이나 해주셨죠. 어머니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빼앗고 자원을 약탈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으며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형제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던 이야기, 외할머니의 사촌이 일본군에게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입을 다물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진실의 일부분일 뿐이야. 역사는 항상 두 면이 있단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적 시설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한국을 더 잘 지배하고 한국의 자원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았단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사실을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 무거워서 제 어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야마다 선생님은 항상 정확한 정보만 가르쳐 주시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학교에서도 어머니가 말한 내용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죠.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어린 저로서는 모든 어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혼란스러웠죠.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고 더 이상 역사 수업 때 공부한 내용을 어머니께 전달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 후로도 저는 학교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항상 일본의 관점에서였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은 결국 한국을 위한 일이었다는 내용이 반복되었고 저는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때때로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죠. 아마도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편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내내 저는 어머니와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머니도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묘한 벽이 생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낼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투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국에서 중학교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를 왜 갑자기 한국으로 보내려는 거야? 아버지는 거실에서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나오코는 한국인의 피도 반은 가지고 있어. 자신의 뿌리와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해. 일본에서는 그걸 배울 수 없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부모님의 언쟁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항상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게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모두 일본인이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두 분은 오랜 시간 다투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이기셨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에 있는 외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며 한국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나오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곧 적응할 거야. 한국어도 기본은 알고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는 제 짐을 싸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은 수긍하셨어요. 3년이지. 중학교만 한국에서 마치면 고등학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확인하듯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한국에 가는 게 정말 싫다고 울고 떼를 써도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제 방 창문을 통해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들, 익숙한 동네, 좋아하는 가게들, 이 모든 것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00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곳이었어요. 세 개의 짐가방에 일본 생활의 전부를 담아온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일본인인 저를 한국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불안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할머니가 아침마다 만들어주시는 된장국과 김치도 입에 맞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 속 대사도 절반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나오코야, 힘들지. 하지만 곧 적응할 거야.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을게. 할머니는 자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를 사오시거나 일본어로 된 만화책을 구해오시며 저를 배려해 주셨죠. 입학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이 선생님은 저를 교실에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일본에서 온 나오코예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반겨주었어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통학교여서 저 말고도 일본인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제게 친절했어요. 특히 민수와 유나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학교 규칙과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죠. 나오코, 이거 김밥인데 먹어볼래?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야. 유나는 항상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어요. 한국어 발음 진짜 빠르게 늘고 있다. 곧 한국인처럼 말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할 때마다 칭찬해 주었죠. 게다가 저는 어머니께 어렸을 때 배워서 한국어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이 빠르게 말할 때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본과 다른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행복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다양한 음식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학원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한국인 친구들은 일본에 비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녔어요. 일본에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했죠. 나오코, 너 학원 안 다녀? 우리 같이 수학학원 다니자. 김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셔. 민수가 제안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국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많은 학원을 다니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죠. 유나는 영어, 수학, 과학, 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는 피아노와 미술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학원을 많이 안 다녀? 그럼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 유나가 신기해하며 물었죠. 한국에 와서도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종종 했는데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되어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유키에게 한국 친구들의 학원 일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나오코, 장난치지 마.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니면 언제 놀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키의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들을 말하면 일본의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서는 학원을 안 다니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한국의 학습 리듬에 적응해 갔어요.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수업, 두꺼운 참고서, 끝없는 문제집,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나오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의 말씀이 항상 따뜻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수업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배우는 날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두근두근 설레었고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며 추켜세워 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첫 장면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모습이었죠.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무력과 협박으로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처음에 설레임도 잠시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죠.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슬라이드는 계속해서 넘어갔고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는 학생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는 모습,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증언.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약탈했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국인의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고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일본이 한국인에게 식민시대에 저렇게 행동한 게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선생님은 굳은 표정을 하시며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나오코, 안타깝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한국에 행한 일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담했던 일제시대를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역사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제 심정은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저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생각했어요. 야마다 선생님은 왜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야? 역사 수업을 듣고 나면 한국인 친구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쉬는 시간엔 교실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내색하지 않고 잘해 주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나오코,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민수는 제 책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오코, 넌 그때 일본에 살지도 않았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너는 너야.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고 동시에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한국에서 배운 모든 내용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잠시 들은 얘기 말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었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는 말만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교과서보다 더 자세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의 투쟁, 학살된 민간인들의 이야기, 문화재 약탈, 인간 실험, 제가 알지 못했던 어두운 역사의 면면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드러났어요. 밤마다 저는 일기장에 제 감정을 쏟아냈어요. 왜 일본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배우지 않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
외할아버지는 제가 역사책을 읽는 것을 보시고는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책보다도 생생했죠. 나오코야,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란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야. 그렇게 한국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배우며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게 된 사람이었고 그것은 축복이자 무거운 짐이었죠. 일본에 돌아와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저는 최상위권 성적이 나와서 얼떨떨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지만 일본인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학원을 많아야 한두 개 다니기 때문에 한국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요. 나오코, 1등이라니 대단해.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잘하는 거야? 고등학교 친구 마코가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그냥 공부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치열한 학습 경쟁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은 저를 보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나오코는 항상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고 있어. 진짜 대단해. 반 친구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서 배운 학습 습관이 몸에 밴 것뿐이었지만 일본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해 보였나 봐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온 똑똑한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선생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1학년 때는 즐겁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2학년이 되었어요.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듣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한국에서 배웠던 역사가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2학년 과목 중 역사 과목을 신청하고 말았어요. 나오코, 왜 역사를 선택한 거야? 사토 선생님 수업은 정말 지루하다고 하던데. 친구 요시히로가 물었어요. 그냥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대사 역사 수업을 배우게 되는 날은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났던 것 같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는데 사토 선생님은 빔 프로젝터를 켜고 일제강점기를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는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업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근대사 역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을 칭찬하고 있었죠. 일본은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와주었는데 한국은 괘씸하게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주장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죠.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책상 밑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업 중에 다시 일어나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한 전범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애국자이며 영웅이라고 가르쳤어요. 특히 일본 제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총리이자 일본의 침략 전쟁을 주도한 도조 히데키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고 교육을 했어요. 도조 히데키는 어려운 시기에 일본을 이끈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당시 상황에서 일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사토 선생님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지만 저는 펜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걸까?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저는 일본 고등학교 과정의 역사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에게 중학교 과정에서 혹시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친구들은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고 강제징용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동원이라며 제 말을 정정해 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위안부. 아, 그 당시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성들 말하는 거지. 요시히로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강제징용이라니. 나오코.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 동원이었을 뿐이야. 또 다른 친구 아유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나라의 한국과 일본이 배우는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충격이었고, 왜 일본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건 정말 마치 평행우주에 사는 것 같아.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같은 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수업을 들을수록 대체 일본이 말하지 않는 역사가 무엇일지 궁금해졌고, 방학 때 한국 여행을 핑계로 한국에서 일제시대의 참혹함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을 돌아다녔어요. 방학이 되자마자 저는 어머니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조금 의아해하셨죠. 또 한국에 가? 벌써 친구들이 그리운가 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들도 보고 싶고 몇 군데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서대문형무소, 3.1운동 기념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등 수많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었죠.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며 몸서리를 쳤어요. 안내원은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은 중학교 한국 교과서에조차 볼 수 없었던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본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는 한 줄도 없을 수 있지. 저는 박물관을 나오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실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깊이 실망을 했고, 일본의 근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나오코,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게 사실이야. 마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박물관들은 모두 반일 감정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선전이야. 요시히로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게 분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참담한 심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인에게 역사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죠. 어느 날 역사 수업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사토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왜 한국에서는 이것을 강제적이었다고 가르치나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토 선생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오코, 수업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수업 후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에서 배운 내용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일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시험에는 교과서 내용이 나올 테니 그것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어린 제가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결국 진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저는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도쿄의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일본 사회에 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자라고 있었어요. 대학 진학은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대학교 1학년 첫 교양 수업은 교양 과목 중 가장 먼저 근대사 역사 강의를 신청했어요. 사실 근대사 역사 강의를 신청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과정에서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말이죠. 대학은 다르겠지. 학문의 전당이니까 진실을 가르치겠지. 저는 첫 수업 전날 밤 시간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쿄대학은 일본 최고의 대학교로 꼽히는 명문대학이었고 하야시 교수는 근대사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넓은 계단식 강의실은 200명 가까운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하야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희망은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명문대학교 강의에서도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죠. 첫 강의부터 하야시 교수는 대동아공 영권의 이상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아시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를 앞당겼고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잘못된 사실을 말하셨는데 당당하게 가르치셨고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절망했지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질문하러 갈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강의에서 하야시 교수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승전국의 관점에서 과장된 이야기라고 일축했어요. 저는 손을 꽉 쥐며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3주차 강의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서 교수님은 독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수업 중에 교수님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분명한 일본 영토입니다. 17세기부터 오키 섬의 어부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어업 활동을 하고 있고 1667년 일본의 문서인 오키 도풍 토기의 오키섬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 지역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야시 교수는 프로젝터에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띄우며 계속 설명했어요.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토 획득이었죠. 강의실 안에 20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어요. 이대로 또 침묵해야 할까? 또 진실을 외면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고 하야시 교수가 저를 지목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과 제가 직접 찾아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리고 교수님이 17세기에 오키 섬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 지역으로 이용했던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어부 안용복은 17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금지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진실을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저를 밀어붙였죠.
교수님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한국이 일본의 강압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 칙령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문서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하야시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재조정하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왜 교수님은 역사학자인데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일본은 자국민인 일본인들을 역사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서 진실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말에 교수님은 얼굴이 불그레해지신 채 저를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지지 않고 교수님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여기저기 대화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잔뜩 화가 나셨는지 학생이면 학생답게 예의를 갖춰야지. 어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냐. 각오하라고 하시곤 강의실을 나가 버리셨어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다른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토론을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나간 후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다가와서 제가 한 말이 진짜냐며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도 다르다며 충격에 빠져서 물어보았죠. 나오코, 정말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소라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 다케시도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죠. 나오코, 한국에서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됐나 보네. 우리는 이런 다른 관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 유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강의를 같이 듣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제게 와서 한국의 독도를 일본인인 제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나오코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 학생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인 유학생 지원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그 이후 저는 수업 방해로 가벼운 교내 봉사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학생처에서는 학문적 토론은 장려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10시간의 교내 봉사활동을 명령했죠. 친구들 중 일부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저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하야시 교수의 수업에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역사 교수인 노무라 교수의 수업을 대신 들었어요. 노무라 교수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캠퍼스 내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역사 수업에서 교수님께 맞선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일부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사건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공개적으로 교수님과 맞서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의 정체성, 저의 양심에 관한 문제였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강의실에서의 저의 행동이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만든 파동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죠. 그 이후 저는 수업 방해로 가벼운 교내 봉사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징계 결정이 내려진 날, 학생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10시간의 교내 봉사활동은 큰 처벌이 아니었고 제가 말한 진실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오코, 괜찮아? 너무 힘들지 않아? 친구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드디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했으니까. 봉사활동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역사책을 접할 기회를 얻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특히 일본의 근대사를 다른 관점에서 연구한 소수의 일본 학자들의 책을 발견했고 그것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구나. 저는 요시다 유키오 교수의 일본 근대사의 재고찰이란 책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저는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역사학자가 되어 왜곡된 역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나오코, 역사학과로 전공을 정한 거야. 소라가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물었어요. 응, 결정했어. 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일본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진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육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무라 교수님의 지도 아래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일제강점기와 독도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연구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연구예요. 나오코. 노무라 교수님은 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교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한국의 역사학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더욱 실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만났고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제 연구는 작은 학내 저널에 실리게 되었고 비록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몇몇 역사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제게 큰 성취감을 주었죠. 나오코, 내 연구가 정말 흥미로웠어. 앞으로도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할 거야. 연구실 동료인 다케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야.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쓴 사연을 더 많은 일본인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용기와 진실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외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지금 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역사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는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돕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혼혈인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오코,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항상 힘이 있어. 어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혼혈로 태어난 것이 이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과거의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진정한 화해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오코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나오코님의 사연을 보면서 일본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이지만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하는데 왜곡된 역사 교육은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코 님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는 싫지만 나오코 님 같은 일본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잘못된 과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화해와 발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코 님이 앞으로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어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의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